그쪽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중국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고 이후에 수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당나라로 넘어가던 시기에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삼국의 항쟁과 통일 과정이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삼국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는 한강을 둘러싸고 군사적인 충돌을 하면서 주변의 다른 국가들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자는 외교전을 펼쳤었고, 내부적으로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여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국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자, 4세기 어느 나라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세기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그죠? 전 연해 침입으로 위기를 맞은 고구려를 위협을 하면서 세력을 크게 백제가 확장했던 때이고요. 이들의 경우에는 바다 건너 남조와 그리고 외와 연계하면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 5세기로 가게 되면 어느 나라의 전성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나요? 고구려의 전성기가 오게 돼요. 그죠? 소수림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광개토대왕 때 활발한 정복활동을 벌였으며,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면서 남쪽으로 더욱더 진출하게 되었고,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5세기에 고구려의 전성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4세기 백제의 전성기에는 누구와 누가 가까워졌었냐면은 고구려와 신라가 가까워졌었어요. 그죠? 고구려가 발전이 뒤늦은 신라를 지원해주면서 백제를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5세기로 가게 되면서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자 백제와 신라 사이의 동맹, 이른바 나제 동맹이 맺어지게 되면서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6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세기에 신라가, 밑주십시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6세기에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원래 이들의 동맹의 약속은 한강 유역을 되찾았을 때 한강 하류는 백제가, 한강 상류를 신라가 나누어 차지하기를 약속을 했었는데, 신라가 배신을 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나제 동맹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 백제는 신라를 원수로 여기면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겁니다. 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밑줄칠게요. 중국 남북조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발전의 속도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4세기에는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서 5세기에는 백제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 왜 이렇게 박수가 막 울려 퍼지지? 아, 내가 아까 전에 임명장 줬거든. 임명장 단순히 드렸더니 임명장 나눠주라고 박수를 치시나보다. 아,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러면. 자, 뭐 아무튼 그러네요. 저기 뭘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래서 4세기에는 백제, 그리고 고구려, 5세기에는 백제의 지원을 받아서 신라는 중국과 간접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6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드디어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유진남북조 시대 이후에는 신라는 수당과 직접 연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한편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자 당연히 이번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가까워지게 되고, 고구려는 돌궐, 그리고 백제는 외와 연계를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서로 얽히는, 대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7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른바 십자 외교의 형세를 띠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십자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도를 그려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십자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고구려와 백제와의 관계가,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찍부터 칠지도를 전해주는 등 어디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나요? 어디? 그죠? 일본, 칠지도 얘기 안 했었나요?
그죠.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5호가 화북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빈 땅이 된 강자가 사라진 초원 지역에 서쪽에서 새로운 유목민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돌궐이라고 불리는 세력이에요. 자, 이 돌궐족들의 경우에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 중국 지역에 상당히 강한 압박을 행사하는 유목민족이었어요. 나중에는 수당에 밀려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슬람교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가서 정착을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뭘까요? 이란. 아니에요. 어? 터키라고 저번에 얘기했어? 터키를 세우게 되죠. 그죠? 투르크족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통일하고 난 수, 그리고 나중에 수에 이어서 중국을 세우게 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국을 위협했던 돌궐과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당과 적대하고 있었던 고구려, 당과 적대하고 있었던 돌궐과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한반도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신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동맹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바다 건너 당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북과 동서로 교차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7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이렇게 외교 관계가 교체되는 십자 외교의 형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7세기에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나당연합군은 제일 먼저 백제를 공격해서 660년에 멸망시키게 되죠. 그죠? 자, 이때 밑줄 칩시다. 왜가 백제의 부흥을 지원을 해주게 되죠. 이른바 왜가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왜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언제였지? 2002년이었나 1년이었나? 지금은 이제 퇴위한 일본 천황 아키히토 천황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본 천황 가문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데 그건 천황들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 천황 가문의 일부는 백제 계통의 피가 섞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일본 천황 가문의 피는 백제 계통의 피와 섞여 있다라는 연구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본과 백제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자 일본에 가 있었던 의자왕의 왕자인 부여풍이 일본군을 이끌고 백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를 되살리려는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외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이른바 백강전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백총강 전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일본이 백제에게 지원해줬던 군대의 수가 약 4만 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일본의 국가적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4만 명 정도를 한반도에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 나라가 침략을 받았던 것만큼이나 위기를 느끼고 한 행동이라고 볼만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백강전투에서 왜와 백제 부흥운동군의 연합군 그리고 나당연합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나당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목은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지만 실제로 여기 과정에 개입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당과 왜? 그리고 멀리는 돌궐까지도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규모의 국제전의 성격을 띈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되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나당연합군의 두 차례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략 때는요, 고구려의 실권자인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똘똘 뭉쳐서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연개소문이 죽고요, 그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좌절한 첫째 아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동생들한테 죽기 싫다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하느냐? 당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연남생의 친절한 안내를 받은 나당연합군 2차 침입만에 결국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나당연합군이 동맹을 맺을 때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은, 평양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당이, 그 남쪽은 신라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나당연합의 약속이었는데요. 고구려가 멸망을 하자 당나라가 그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몇 줄 칠까요? 당의 한반도 지배 시도. 자, 신라는 당나라가 배신을 때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알았을까요? 느낌상? 그렇죠. 자기도 해봤잖아, 그지? 낮에 동맹 맺어가지고 한강 유역 차지하고 경쟁자 사라지니까 혼자 독차지해 봤잖아요, 그죠? 신라도 이미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자 신라의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함께 저항을 하게 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이후에 나당전쟁의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국사 시간에 결국 나당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나요? 신라가 이겨서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냈다라고 배웠죠, 그죠? 신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 2가지 이름 정도 외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육지에서는 내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바다에서는요? 그렇죠.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당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배웠을 텐데 동아시아사에서는 거기서 하나 더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은요, 바로 토번이라고 하는 국가의 영향에 대해서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자, 신라가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신라가 당의 침입을 내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꾸 나당이라 그러네. 당의 침략을 막아낸 것도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요. 사실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바로 토번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토번은 지금의 티베트 지역에 있었던 국가인데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토번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졌네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고 뜬금없이 토번 이렇게 띡 던져놓는데 좀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토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토번 같은 경우에는 7세기경에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이고요. 오늘날 라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국가입니다. 자, 이 티베트에 있었던 토번이라는 나라를 이끌었던, 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아보자면요, 송첸캄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송첸캄포 왕이라는 사람이 이 티베트 토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티베트 지역을 통일한 인물이고요. 이후에 당나라 문성공주와의 결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분 이거 먼저 써야겠다. 통일한 사람이고요. 이후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당으로부터 자신이 티베트 지역의 유일한 지배자임을 인정받고자 해요. 그러면서 당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송첸캄포 왕의 태도가 반가웠을까? 영 내키지 않았을까? 영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공주를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거 화봉공주잖아요, 그죠? 걔네가 우리에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원 왕조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접고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당 입장에서 이 송첸캄포 왕의 결혼을 해서 이제 내키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후에 이 토번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은 토번의 위치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길 어디예요?
그렇죠. 비단길이 지나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송첸카포 왕의 경우에는 이 비단길 지역과 그리고 스촨 지방을 비단길과 스촨 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스촨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중국의 내륙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단길과 스촨 지방을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상당히 당나라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결국 당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공주를 시집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첸카포 왕이라고 하는 토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됐나요? 네. 네. 자, 그 이후에 이 당과 토번 사이에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교역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비단길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토번 역시 이 비단길을 통한 교역의 이익에 상당한 탐을 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누가 이 비단길 교역의 주도권을 비단길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당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얼마나 전쟁을 하느냐? 약 200년 가까이 약 200년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토번과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략 670년에서 822년까지 꽤 장기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이 비단길 교역의 주도권을 놓고 토번이 당나라하고 전쟁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언제요? 676년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당나라의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연도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67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676년에 토번의 군대가 어디까지 오느냐? 당나라의 수도가 있는 장안 지역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나라도 언제까지나 주력군을 한반도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국가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 토번의 압박이 물론 매소성 기볼포 전투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이긴 했습니다만 이 토번의 압박이 당이 한반도로 하여금 당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그 전체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이 개입되어 있었던 대규모의 국제적인 성격을 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송첸카포 왕 부분을 조금 나중에 다시 수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살짝 기억이 안 나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당 전쟁까지 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전쟁이 끝난 결과 어떠한 상황이 동아시아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자, 이 나당 전쟁의 끝으로 삼국의 통일을 둘러싼 대규모의 국제전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5호가 화북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여러 종류의 갈등들도 이로써 1차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상에는 활발한 인구 이동이라든지 그로 인한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의 성립이라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과 전쟁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동아시아는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당의 경우에는 비록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은 고구려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패자, 승리자로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당의 침입을 막아내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지배하는 안정적인 지역 국가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의 국력이 약화되자 만주 지역에서 옛 고구려의 유민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에요? 뭔가요? 그렇죠. 만주 지역에서 새롭게 발해가 건국이 되고요. 당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발해가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되찾는 등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발해는 당 일본들과 교류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배운 이른바 남북조 시대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한국사 시간에 그지? 남북국 시대라고 배우죠. 그지?
통일신라와 발해로 양분되는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당 시대가 전개되던 동안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일본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요이 시대라고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일본의 청동기 철기 시대였어요. 그죠? 자, 이 야요이 시대 때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지역은 청동기를 먼저 쓰다가 그 다음에 철기를 쓰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같이 나타나게 된 가장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이미 중국과 한반도는 철기를 사용하는 시기였고 거기에서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그 기술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청동기 철기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한반도에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밑주십시다. 도웨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 도웨인들이 변홍사를 비롯해서 청동기, 철기 그리고 물을 다루는 기술, 관계 기술 같은 것들을 일본에 전해주게 되면서 수렵이라든지 어로라든지 원시적인 농경과 같은 그러한 경제생활에 의존하던 일본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죠? 자,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문화와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후에 그들의 문물을 수입하면서 나날이 발전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남북조 수당 3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고대 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춘 그런 어떤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 시기 때부터 한반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 맞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빠르니? 충분히 따라갈만 하지, 그지? 빠르고 숨이 가쁜 건 나 하나밖에 없는 거겠지, 그지? 네. 자,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5세기경에 백제와 가야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도공이 뭔가요? 도공? 그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도자기 굽는 사람들을 가지고 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일본에 새로운 도자기 기술을 전해주게 되면서 일본에서 새로운 도자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토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른바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스에키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어로 쇠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스에키 토기, 왜 쇠처럼 단단한 토기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조먼 시대나 야요이 시대 때 일본에서 토기를 굽는 방식은 어땠냐면은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든 토기가 있으면은 주변에다가 장작을 쌓고 파이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 열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열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지? 아래서 위로 이동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맨 땅에서 그냥 불 붙여서 구우면은요, 열기가 어떻게 돼? 전부 다 다시 하니까 여기 기분이 안 나네. 자, 열기가 어디서? 아래서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가열할 수 있는 온도가 600도에서 80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토기가 얼마나 단단하느냐는 얼마나 뜨거운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제와 가야에서 이주해간 도공들이 어떤 기술을 전수해 주냐면은 이른바 오른가마라고 하는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비탈진 길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흙으로 빚은 토기를 만들 것들을 쭉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가지고 가마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불은 어디에 붙일까? 그렇죠. 불을 어디에다가? 그렇죠. 아래쪽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열기가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열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1000도씨 이상의 열로 토기를 가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토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일본에서는 그 토기를 뭐라고 부른다? 스에키 토기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에키 토기가 생긴 모습을 보면은요, 백제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가야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토기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같은 사람이 만들었구나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닮아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백제, 특히 가야 지역의 도공들이 일본의 토기 발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우크 쪽의 오른쪽 문화 부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왜의 경우에는요, 남조 그리고 삼국으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였는데, 특히 누구로부터? 밑줄 칩시다. 누구로부터? 백제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다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제는 왜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 왜가 백제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것들 중에서 특히 무엇을 열심히 받아들였느냐? 백제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불교였어요. 자, 왜 일본은 백제로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였을까요? 물론 불교를 믿는 백제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개인적인 신앙심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불교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러했어요. 개인적인 신앙심의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목적도 있어서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자,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고등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자, 종교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종교를 통해서 통치의 사상을 통일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나 종교를 하나로 만들므로써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시적인 종교를 전부 다 믿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비슷한 수준의 원시적인 종교를 들이대면서 너네가 지금 믿고 있었던 종교는 잘못되었어. 이건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교를 바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안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종교를 바꾸려면 훨씬 더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종교를 들이대면서 요걸로 다르게 바꿔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상의 통일, 통치 사상의 통일, 국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본인들이 믿던 신앙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고등 종교를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불교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교를 수용한 목적은 무엇이냐?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였다. 왕권 강화의 목적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가 7세기경에 발달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밑줄 칠게요. 쇼토쿠 테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쇼토쿠 테자. 자, 쇼토쿠 테자. 이 사람은 일본의 왕은 아니었고요. 당시 일본의 왕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사정이 있어요. 백제계통의 호족인 소가시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자기 말 잘 듣는 천황으로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남자 말고 여자 왕으로 천황을 하지 않았고, 남자 말고 여자를 일본의 왕으로 삼았고, 여자가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조카인 쇼토쿠 테자를 쇼토쿠라는 사람을, 쇼토쿠가 이름은 아닌데, 아무튼 그의 조카를 쇼토쿠 테자로 임명을 해서 그로 하여금 정치적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왕을 대신해서 일본의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쇼토쿠 테자가 주도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일본의 불교를 받아들여 와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쇼토쿠 테자의 노력에 의해서 발달하게 된 문화가 바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뭐다? 아스카 문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절이 하나 있어요. 밑줄 칠게요. 호류사라는 절이고요. 쇼토쿠 테자가 백제의 장인들을 초청을 해서 만든 절로도 유명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건물, 목조 건축물이 있는 것도 바로 이 호류사라는 절이에요. 선생님은 신혼여행 때 가서 봤어요. 참 그때는 좋았지. 신혼여행 때. 얘기했지, 와이프도 역사 선생님이라고? 그죠? 그래요.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참 되게 놀라웠어요. 일본은 뭐랄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른 민족의 침략을 덜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옛 것을 좀 더 잘 보존할 줄 아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보존이 잘 돼 있고 참 볼거리가 많은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좀 들었어.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갈아엎고 재개발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한 부분, 그게 바로 불교의 수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사상이 바탕이 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사상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려면은 통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지? 다만 이 법과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수용을 해서 먼저 중앙집권적인 사상을 갖추어 놓고 그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정치적 개혁 사건이라고 일컫는 이른바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645년 7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일본 최초의 정치적 개혁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15분에 끝나는 거죠? 네. 자, 다이카 개신. 일단 밑줄 치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이카 개신이란 당의 율령을 본떠서 율령에 기초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한 사건이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리는 나라였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야마토 정권의 경우에는 지방의 힘 있는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 지방 호족연합 정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이 있긴 했지만 왕 역시 여러 호족들 중에 힘 있는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왕권은 상당히 약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족들 간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왕권을 강화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한 일이 뭐였어요? 바로 불교의 수용이었던 것이야, 그지? 자,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중앙집권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쵸, 당나라의 율령이라고 하는, 당나라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수용한 것이 바로 아스카 문화의 발달인 것이고, 일본의 당나라 율령체제를 도입하려 한 사건이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뭐 일본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거 배웠잖아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을 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배웠죠, 그죠?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수용하라고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일본은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호족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율령체제 수용에 관해서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바다 건너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물의 수용 속도가 느려서 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늦었지만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비록 뒤처졌지만 그 뒤처진 노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차 다른 국가들 못지않은 모습을 갖춰 나가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7세기 말로 가게 되면 어떠한 변화들을 보이게 되느냐? 야마토 정권, 나라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후대 역사가들이 야마토 지역에 있었다라고 해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세기 말로 가게 되면 우리도 나라 이름 필요해라고 해서 나라 이름 있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일본이라는 국가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무슨 뜻이에요? 그죠. 일본 동쪽에 있잖아, 그지? 해 뜨는 나라다라는 뜻이죠.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던 것처럼 일본도 어떤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왕 대신에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나아가서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 그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꾸준하게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파견하느냐? 이른바 견당사라고 하는 것을 파견을 해요. 견, 한자로 보낼 견자, 당은 당나라 당자, 사자는 외교사자 사자입니다. 견당사, 유추직해요. 일본에서 당나라에 파견한 조공사자를 가지고 견당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의 형식을 통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더더욱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나가는 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요, 미추칠게요. 당의 수도 장안을 본떠서 헤이조쿄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하는데, 이 헤이조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나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일본에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떠 수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당나라 수도 장안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지, 그지?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도시의 그림을 넣어놨어요. 보이나요? 네. 당의 장안성,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사는 동네가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질까? 결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오산 살고 있지만 오산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하지만 세교나 동탄 가면은 이런 식으로 길들이 반듯하게 나왔죠. 그죠? 이런 모습은 바로 인위적으로 만든 계획도시의 모습이에요. 당나라 장안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계획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잘 만들어진 수도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와서 헤이조쿄라는 수도를 만들 때 그거를 본떠서 옆에 그림 나와 있죠. 그죠? 본떠서 만들었던 것이에요. 발에도 그와 비슷하게 상경성을 만들 때 장안의 성내 구소를 본떠서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8세기 말에 가게 되면은요, 일본의 귀족 세력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요,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불교 사원 세력의 힘이 너무 강해져. 그래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도를 헤이조쿄에서 오늘날 교토에 있는 미추십시다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때 수도가 헤이안쿄에 있었던 시기를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헤이안 시대 때 이 헤이안쿄를 중심으로 일본의 귀족 문화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이 가빴지만 중국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 한반도의 삼국시대였을 때 일본에서는 어떠한 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거기 밑에 지도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동아시아에서 문화 교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림 자료가 거기 밑에 있는 사진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본 동아시아 교역로의 문화 교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백제나 가야 같은 지역들을 통해서 해상 교역로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백제 무령왕릉의 모습과 남조의 벽돌 무덤이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죠? 백제가 남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북조에서 만들어졌었던 반가사유상, 보살이 무릎을 이렇게 반 정도 접고 앉아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한반도 삼국시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일본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가야의 동위쇠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야 이꼴 뭐라 그랬어요? 가야는 곧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가야에서 만들어진 동위쇠, 쇳덩어리가 일본에서 발견된 동위쇠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야와 일본 사이에 활발한 철기의 교역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 좀 되셨나요?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힘들다.